극작가로서의 체오프, 그의 대표작이자 마지막 이제 희곡인 벚꽃동산 위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동산은 1903년에 쓰고 1904년에 초연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극작품을 다룰 때는 창작 연도도 중요하지만 초연 연도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공연이 됐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그 체오프 전기를 소개를 할 때 어려서부터 연극을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계속 있었는데, 희곡을 처음에 쓴 것은 1881년이니까 만으로 21세 때입니다. 한 대학교 한 2, 3학년, 한 4학년까지는 안 되죠, 우리로는. 아무튼 이제 이렇게 20대 초반에 한번 써보는데, 우선 이 희곡에서 가장 놀라운 거는 분량이 체오프가 앞으로 쓰게 될 희곡을 거의 합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쓰는 놈이 길게 쓴다고, 그리고 이제 잘 쓰는 사람은 항상 간결하게 압축해서 이렇게 쓰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이제 핵심만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못하면은 이제 할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그거를 수습해야 되고, 이 작품이 딱 전형적인데, 제목을 플라토노프 혹은 또 괄호치고 아버지 없음, 이렇게 이제 제목도 두 개인데, 체오프 드라마투르기, 드라마 작법을 드라마투르기라고 합니다. 드라마투르기의 온갖 요소가 중구난방으로 혼재하는 작품, 명백한 실패작이다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이것을 제가 대학원 때 한 학기를 체오프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희곡 수업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원어로 다 읽은 그 원한이 있어요.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읽고 수업을 하고, 이 희곡을 토대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위한 미안성 희곡인데, 영화는 1977년에 나왔고요. 감독은 니키타 미알코프라고,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우타물리오네의 쏜잼, 태양에 지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그 영화가 있는데, 스탈린 치하의 그 어둠을 되게 역설적으로, 태양에 지친 사람들, 스탈린에 지친 사람들, 그래서 태양이 이글거리는 분위기로 찍어요. 근데 실제로 영화 속에서 막 잔인하고 이런 장면은 전혀 없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거를 찍은 꽤 훌륭한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오프의 희곡보다도 영화를 보라고 이제 권하고 싶고, 영화는 상당히 볼만했어요. 근데 이제 이 희곡은 너무 문제가 많았고, 당연히 이제 체오프는 처음으로 희곡을 써봤으니까 이거 이제 공연할 수 있느냐 이제 궁금했겠죠. 그래서 가능성을 타진해 봤으나 이제 실패했고, 형이 이제 첫 번째 독자였는데, 아우야 너는 절대로 안 되겠다, 앞으로 희곡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런 이제 뼈아픈 충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희곡을 향한 열망을 그냥 간직하고만 있다가 20대 후반에 이르러서 한 6년쯤 지났습니다. 이바노프라는 장막극을 씁니다. 그래서 6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20대한테는 꽤 긴 시간이죠. 네. 10대한테는 더 긴 시간이고요. 한 살짜리 꼬마한테는 더더더더 긴 시간입니다. 한 살에서 7살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6년 동안 이제 체오프가 절치부심이라고 할까요? 네. 이바노프를 썼는데 이것도 썩 잘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바노프는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잘 쓰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너무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요. 길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고뇌하는 어떤 지식인, 우유부단한 지식인이 나오고, 줄거리 자체는 이제 멜로물로 이렇게 가는데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노선인데, 취오프가 취한 것이 이게 되게 바람직한 노선입니다. 우선은 대생부터 하자 이겁니다. 단막극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웃기겠어요. 그 이제 보드빌 느낌의 그런 이제 단막극들을 쓰는데, 워낙에 단편 소설을 많이 썼고 잘 썼으니까 그 단편 소설을 가져와서 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곰 1888년, 청혼 비슷한 똑같은 애입니다. 1888년, 억지 비극배우 1889년, 기념일 이런 것들 1891년, 이래가지고 이제 20대 후반에는 그냥 보드빌을 한번 써보는 거죠. 웃긴 보드빌 한 장면, 이렇게 빵 터질 만한 그런 한 장면을 딱 그린 그런 이제 그냥 희극 을 이른바 한번 써보고, 점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희극에 다가가기 위해 연습을 합니다. 그가 원하는 이제 희극은 뭐냐면은 보드빌, 진지한 보드빌, 말하자면 체오프식 희극인데, 이게 뭘까? 그 느낌이 이 초기작에도 하나 들어있는데, 바로 백조의 노래라는 제목의 희곡입니다. 요거 이제 1887년에 나온 건데요.
누구나 다 그렇듯이 이제 배우가 될 때는 당연히 이제 주연을 맡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대배우가 되기를 다 꿈꾸는데 결국 그냥 단역 배우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한 늙은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연극이 다 끝난 다음에 무대에 올라가서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프롬프터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식으로, 저도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큰 줄거리만 이렇게 저기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앞에 나오는 이런 그냥 웃긴 단막극하고는 구분되게 뭔가 비극적인 정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후기의 체오프식 희극을 예고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다음에 1896년 이미 36살입니다. 체오프가. 네,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네, 1904년에 죽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꾸준한 공부를 이제 거쳐서 장막극, 갈매기를 쓰게 되는데요. 첫 장막극이다라고 했는데, 체오프의 4대 장막극은 갈매기, 바냐 아저씨, 세자매, 벚꽃동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인용하는 판본은 요건데, 뭐 때문인지 스캔은 또 여기서 떠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오래 읽었던 것이 이 책이 먼저 나와서 이걸로 수업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한동안 어명작을 수업을 안 하던 참에 이번 여기 새로 나와서 이게 근데 조금 더 이제 조금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이제 연구서는 인용을 하고,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수업 교재로는 또 이걸 스캔을 뜬 거예요. 근데 둘 다 나쁘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고, 혹시라도 여러분 댁에 체오프 희곡선을 따로 갖고 계신 분은 뭐 그거를 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런 이제 4개의 장막극을 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것이 이제 갈매기였다. 근데 갈매기 초연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체오비 또 좌절하고, 아, 역시 나는 희곡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막 엉엉 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좌절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거를 또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갈매기도 2년 뒤에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했을 때는 또 대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소설이나 시도 그렇지만 희곡의 경우에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무대에 올리느냐,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연 예술은, 또 영상 예술은 다른 해석의 가능성, 다른 창작의 가능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단이나 평가가 뒤바뀔 수 있는 여지도 크고요. 이제 체오프를 보면 또 그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작품을 쭉쭉쭉 발표를 하고 이제 쭉쭉쭉 무대에 올리는데, 이러나 저러나 체오프의 희곡이 당대에 아주 많은 사랑과 평가를, 존경을 받은 거는 아니에요. 이제 작가로, 그냥 소설가로서 더 많이 알려졌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희곡이다라고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확립된 그 원칙이 있습니다. 삼일체의 원칙 있죠. 시간과 공간과 행동의 원칙, 이게 있어야 되고요. 플롯이 기승전결로 완벽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파국을 맞이하거나 뭐 하강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전통적인 극장락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식의 세계를 체호프의 극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인공이 없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희곡의 경우에는, 전통 희곡의 경우에는 주인공과 주인공 아닌 사람들이 명확합니다. 무대에 누가 제일 자주 많이 나오고 누구의 대사량이 제일 많은가, 이게 중요한데, 체오프는 메이저와 마이너 사이의 구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 그룹이 있다, 혹은 뭐 마이너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얘들이 서로 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한 팀은 작가적 목소리를 대변해요. 그거를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하고요. 반대의 그룹들을 안타고니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체오프는 소설도 그랬지만 딱히 나쁜 놈, 착한 놈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훌륭한 놈, 덜 뭐한 놈,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거의 똑같이 다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세계를 그대로 이제 무대 위로 올려놓으니까 주인공과 부수적 인물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흔히 무대에서 펼쳐지는 극적인 사건, 그런 게 이제 별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이제 체홉의 특성이고요. 굉장히 역설적인데, 근데 이거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데, 극적인 사건은 모두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뒤에 일어납니다. 무대 뒤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플리오프가 자살했습니다. 그 콘스탄친 가브릴로비치가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성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름하고 이걸로 같이 부칭으로 얘기해가지고, 이게 갈매기의 마지막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레플리오프가 소설의 희곡의 주인공인데, 걔가 처음에 1막인가 2방에서 이제 자살 미수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 자살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무대 밖에서 죽고, 그거가 이제 그 의사가 트레플리프의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들으면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딴 사람한테 이렇게 살짝 전해주는 걸로 뜨리고린한테 살짝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전해주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거는 작품에서 제일 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대 뒤에서 일어나요. 빵 하고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의사가 약병이 터졌나 봐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무대 뒤에서 일어난다. 아니면은 시간상으로 이미 다 종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그 이후에 어떤 세계인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인물들이 보여주는 태도, 이게 또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대라는 거는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극적인 사건 이후에 찾아오는 거니까 그냥 일상입니다. 그래서 최호프의 희곡을 보면은 일상의 서정시, 일상의 시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일부러 이거 또 이제 작가가 의도한 거죠. 그런 극적인 사건을 무대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희곡이 사건을 전개시키는 방식은 대화인데, 최호의 주인공들은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동문서답이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이렇게 독백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거대한 어떤 음악 같은 거를 형성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최우프야말로 진정한 다성악이 아닌가, 진정한 다성악적 공존이 아닌가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연극 무대를 이제 그런 연극 무대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를 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무대에서 이제 인물들이 떠들고 뭐 헛소리나 하고 A가 A라고 말하면 B는 그거에 대해서 뭐 not A나 뭐 이런 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엄하게 뭐 B는 진짜 B라고 말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조금 당황한 거죠. 근데 이제 최호프는 최호프 나름의 어떤 그런 시학과 미학이 굳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 지점도 있었던 명백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코미디, 희극을 향한 열망입니다. 나는 곧 죽어도 희극을 쓰겠다. 이게 장막극 쓸 때 명백해요. 제가 볼 때는 단막극을 쓸 때부터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단막극들은 다 웃기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사심 없이 웃긴 이제 그런 게 대부분인데, 한 번씩 그 여러분 외국어 연극자 할 때 돌아가면서 올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고 이제 장막극을 쓸 때 갈매기의 경우에는 아예 부제가 4박짜리 희극입니다. 코미디로 한번 써보겠다라고 딱 작정을 하고 그거를 작품의 부제에 미리 딱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냐 아저씨, 바냐 외삼촌인데, 이게 소냐 입장에서 바냐 외삼촌이라 사막으로 이루어진 시골 생활의 장면들 해서 이제 지방 도시 얘기가 나오고요. 세자매는 사막 드라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부제는 이렇지만 이것도 내가 희극을 한번 써보겠다, 코미디를 써보겠다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던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써놓고 보니까 별로 안 웃긴 거예요. 이제 작가가 봐도 안 웃긴 거예요. 아니면 요만큼 웃기고 이만큼이 너무 슬픈 거예요. 구질구질하고 좀 질척질척하고 끈적끈적한 그런 알갱이들이 느껴져. 이건 아니야. 이걸 다 완전히 없애야 돼. 이제 이래가지고 점점 더 발라내고 해서 벚꽃동산은 그래도 작가가 제일 만족한, 그러니까 코미디로서 제일 만족한 이제 그 희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벚꽃동산을 희극으로 코미디로 이제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혹은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연출가나 배우들의 해석과 그 창작 과정, 연출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독자 혹은 관객의 미적인 수준도 거기에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또 있습니다. 나가는 참에 제가 내용용을 해놨는데, 갈매기는 사랑도 문학도 다 잃어버린 다음에 환멸과 좌절 끝에 자살하는 젊은 극작가와 여배우를 꿈꾸었으나 역시나 사랑도 꿈도 거의 다 잃어버린 소녀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제가 정의를 했네요. 여기 이제 소녀 이름은 니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극작가는 뜨레플요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니나는 이 젊은 극작가 뜨레플요프 대신에 뜨리고린이라는 그 중년에 조금 이름 있는 그런 작가를 또 사랑하게 되고요. 이 뜨리고린은 극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뜨레플요프의 엄마의 또 애인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그런 신파이고요. 바냐 외삼촌은 시골에 틀어박혀 사는 피어의식의 전 노총각과 못생긴 조카의 청순스러운 이야기다라고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이반 보헤니츠키가 이제 진짜 대표적인 그런. 이제 세자매는 부모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낸 모스크바로의 귀향을 항상 모스크바로 그렇게 돌아가기를 꿈꾸지만은 결국엔 돌아가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세 자매의 이야기다. 근데 얘들이 유년 시절을 모스크바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모스크바로 가고 싶다라는 거는 결국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퇴행인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모멘트 중에 하나입니다.